이런 종목들은 산업 혁신이 일어나면서 생산성 향상을 불러일으키는 혁신 종목들, 혁신 산업들이에요. 2차 전지 전기차가 그랬고 이번에는 그럴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이제 좀 댓글이 갑자기 쓰여지지 않아가지고 좀 당황하셨을 텐데, 지금 8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유사투자자문화 법 개정으로 인해서 소통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좀 돼가지고, 일단은 뭐 댓글을 지금 좀 막아놓은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정확하게 뭐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제 좀 되는 쪽으로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또 다시 좀 풀 수 있으면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지금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을 앞두고 과연 이제 향후 증시 방향성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것인지,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지수들을 봤을 때 좀 이런 방향성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투자를 어느 곳에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오늘 거기까지도 한번 좀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얼마 전에 이제 8월 마지막 요때 8월 30일 날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때 이제 미국에서 발표가 되면서 2.5%로 나왔는데, 뭐 미국에서는 2.5% 물가, 2%대 물가를 상당히 이제 좀 준비하고 있는 단계였죠. 2%대 물가가 나와야 한다. 그래야 물가가 좀 잡혔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2% 중반이 의미하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선진국 정도 되는 성장이 어느 정도 정체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이 2% 중반 정도 됩니다. 뭐 잘 나오면 3, 4%, 5%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요. 평이한 수준을 봤을 때. 그래서 2%대 금리를 얘기했던 거고요. 지금 개인 소비 지출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체감해 볼 수 있을 만한 물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2.5%, 소비자 물가 지수가 2.9%가 나왔는데 9월 11일 날 또 이제 발표가 됩니다. 이때 또 어떤 수치가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는 2.2%가 나왔는데 9월 12일 날 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9월 11일, 12일 이때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랑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되는 거에 따라 또 달라질 것 같고요. 아무래도 물가가 이제 전반적으로 좀 잡혀나가는 분위기가 보여지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도 저는 이제 2% 중반대까지 좀 떨어지는 추이로 가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뭐 경기가 실물 경기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돈을 엄청나게 풀어가지고 과하게 이제 경기를 살리려고 했던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물가가 올라갔던 건데, 긴축을 어느 정도 하기도 했고, 물론 뭐 정부 차원에서도 좀 풀기를 했었지만, 인프라 정책 이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재정을 풀면서 좀 돈 풀기를 했지만, 이제는 그런 카드도 거의 뭐 끝에 다다랐다. 재정 정책 카드도 써버렸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정책적으로 경기를 살릴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이제 어려워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물가는 어차피 불경기라는 거는 불을 보듯 사실이었고 여전히 불경기였습니다. 계속해서.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부 사업이라든지 돈풀기라든지 이런 걸로 어거지로 이제 좀 버티고 있던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면서 물가는 잡힐 걸로 예상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경기를 이제 버티지 못하고 경기가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해야 되겠습니다. 물가 지수 발표되는 것보다 좀 더 빨리 9월 6일 날 이제 미국 실업률이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직전 수치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 이 수치가 좀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우리가 내다볼 수 있어요. 이게 미국 실업률이 왜 중요하냐면, 미국은 이제 내수가 굉장히 좀 중요한 국가고 GDP의 3분의 2가 소비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내수 그리고 소비가 죽어버리게 되면 경제 성장이 상당히 타격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소비에 또 영향을 주는 게 실업률이거든요. 고용 지표입니다. 고용이 잘 돼야 사람들이 또 돈을 쓰고 소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고용 지표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다. 실업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월 6일 날 어떻게 발표될지는 좀 더 봐야 되겠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미국 사람들 실업률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가처분 소득 같은 경우에도 좀 줄어들고 있는 추이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머니 물가 사정이 좀 팍팍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도 뭐 전년 대비 수치를 보게 되면 이렇다 할 만큼 상승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17일 날 또 이제 발표가 될 텐데 과연 이제 소비가 추가적으로 좀 떨어지진 않을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하면서 봐야 될 만한 포인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 9월 달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명분인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가가 많이 잡혔는데 이거는 금리를 인하하는 명분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금리를 인상하는 명분은 물가지만 금리를 인하하는 명분은 경기입니다. 항상 큰일 났다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경기 침체 이슈가 이제 시장에 팽배해질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금리 인하를 실제로 시작할 때는. 미국이 이제 뭐 9월 달부터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9월 달 이제 금리 인하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 불경기 관련된 뉴스나 기사들,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깔릴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결국 불경기 이슈로 인해서 시장을 크게 좀 급락시키는 그런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느 만큼 충격적으로 급락이 떨어지느냐 그리고 언제 급락이 떨어지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리 인하를 시작할 때 명분이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결국 경기 침체는 시장의 뉴스의 이슈의 도배가 될 거예요. 그걸 명분 삼아 증시를 급락시키는데 생각보다 이거를 잘 이겨낸다 그러면 연착륙, 근데 생각보다 좀 세게 두드려 맞는다. 그럼 경착륙입니다. 결국 맞아야 될 매라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불경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돈을 풀기 시작하면 결국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흔들리는 거에 흔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경기도 중요하지만 제1번 요소가 바로 저금리예요. 돈이 풀려야 투자가 활성화되고 투자가 활성화돼야 주식시장이 살아납니다. 경기가 안 좋아도 돈이 풀리면 투자 시장은 활성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경기도 장기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단기적이라고 좀 보긴 그런데 사이클상 중기적으로 금리 사이클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금리 기조가 이제 오게 되면 뭐 경기를 명분으로 한 시장에 타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올라갈 것이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한. 그리고 경기로 인한 타격이 오면 저금리는 더 빠르게 더 많이 하락시킬 것이다. 그럼 투자 시장은 더 빠르게 활성화된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과정 안에서 한번 급락이 떨어지면 많이 급락한 만큼 빠르게 급락한 만큼 더 크게 더 빠르게 튀어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용수철 원리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저금리로 가는 기조 안에서 경기를 명분으로 한 타격으로 증시를 급락시킬 때는 겁을 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때는 오히려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추매를 하셔도 되고 만약에 추매할 자금이 없다면 그냥 홀딩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깊게 빠져도 오를 종목이고 실적이 성장하고 있고 업황이 좋은 섹터면은 분명히 저금리 기조 안에서 다시 금세 회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만 이제 산다면 사실상 이제 성장성과 가치를 따져봤을 때 좋은 기업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제 가고 있다. 주식시장이 다시 호황기를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부터도 계속 강조드렸던 것이 천천히 물을 끼얹듯이 조심스럽게 발을 담그듯이 주식시장에 진입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투자를 반드시 시작하셔야 되겠고요. 과감한 베팅, 공격적인 베팅은 아직 할 때가 아닙니다. 경기를 명분으로 한 증시 타격이 왔을 때는 좀 과감하게 들어가셔도 되겠는데 아직 그 정도 타격이 왔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물론 얼마 전에 증시 급락이 한번 나오긴 했지만 글쎄요, 저는 뭐 그 정도로 심각한 타격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서 그 정도로는 우리가 공격 배팅을 할 정도의 하락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늘상 있는 정도의 하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우리가 이제 이때 급락이 나왔잖아요. 이 정도 급락으로는 막 공격적인 베팅을 한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기적으로 좀 올만한 급락이었고 충분히 또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들 서서히 이제 발을 담그는 방식으로 투자를 이어가시라. 자, 그럼 지금 현재 세태에 맞춰가지고 좀 오를 만한 섹터가 뭐가 있을까? 우리가 이제 좀 준비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다시 저금리 기조로 가면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대표적으로 경기 민감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재무 부담 때문에 멈춰있던 사업들이 다시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누차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저금리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저는 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 주택시장은 굉장히 이제 기형적으로 뒤틀려 있는 상황인데 현재 수요에 대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죠. 이거는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한국의 주택시장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모자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거 부정할 수 있는 분 전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급을 늘려줘야 되겠죠. 근데 공급이 막혀 있었죠. 지난 한 10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이제부터 공급을 할 건데 우리가 원하는 건 서울 아파트 공급이에요. 근데 서울 아파트 공급이 그렇게 단시간 안에 될까요? 그렇게 단시간 안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급 제한이라든지 최근에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 뭐죠? 규제를 다 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속통합, 모아타운, 뭐 역세권 시프트, 뭐 엄청 말은 되게 많아요. 어쨌든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지금 확장해 나가면서 아파트를 공급해 주려고 하고 있다. 근데 그렇게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그게 해결되기는 어렵다. 제가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이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공급에 대한 니즈는, 공급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목마름? 이거는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러면 결국 공급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이제 요청이 올 것이고, 건설업은 저는 다시 호황을 맞이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이라든지 시멘트, 실제로 지금 시멘트 가격이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단가를 계속 올려왔습니다. 다만 아직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건설 시장이 확실히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본격적으로 건설업이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미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대장주라고 말씀드렸던 HDC 현대산업개발이라든지 뭐 HDC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지금 불티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GS건설까지요. 지금 이 세 개 종목이 저는 대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 3대장 종목들이 가장 불티나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HDC나 HDC 현대산업개발이 특히 많이 올라가냐면 얘네가 주택사업에 좀 더 사업 비중이 많습니다. 다른 건설사들은 주택사업뿐만 아니라 뭐 도로 간다든지 뭐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뭐 플랜트도 하고 이러는데,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주택사업에 좀 더 사업 비중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아파트 공급이라는, 주택시장 공급이라는 이 사업에 가장 수혜를 대표적으로 받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려했을 때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겠구나, 규제도 지금 엄청 풀어주고 있구나, 대표 수혜 종목이 이런 기업들이라는 거예요.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브랜드가 아이파크죠. 좀 사건 사고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주가 급락이 나왔지만 뭐 여전히 저는 또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GS건설, GS자이 아파트죠. 거기도 좀 얘기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시멘트는 결국 이런 건설 수요가 올라가게 되면은 시멘트 수요가 올라갈 것이고, 결국 그 올라간 단가에 맞춰서 시멘트 관련된 기업들은 이제 매출이라든지 수익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당연하겠지만 페인트 관련된 종목들도 좀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건설기계도 저는 수혜를 많이 받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인프라 쪽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면서.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게 저는 자동차 산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금리 기조로 가게 되면서 이런 경기 민감 업종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또 좋기도 했고 잘 올라갔는데, 자동차는 글쎄요, 제대로 올라갔다라고 하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다지 좋지가 않고 불경기다 보니까 자동차 시장이 활성화될 수는 없어요. 근데 저금리 기조로 이제 가게 되면 아마 자동차 시장도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자를 낸다든지 자동차도 뭐 할부로 긁는다든지 할 때도 이자 부담이 많이 낮아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성장할 거로 보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물가가 본격적으로 좀 잡혀나간다라고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한 번 올라간 물가는 다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바로 임금입니다. 임금 인플레이션은 가장 마지막에, 그리고 가장 무섭게 찾아오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걸 이제 대체해야 한다라는 거를 전 세계가 인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무한대로 돈을 풀어댔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이 닥쳤고,
그리고 전 세계가 모두 이제 그 가장 강력한 인플레이션을 목도해야 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개발 혁신을 통해서 이 임금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사람을 쓰기가 무섭다.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 그럼 사람을 안 쓰면 되겠죠. 뭘 쓰면 될까요? 로봇을 쓰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차기 성장주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라고 보면 사실 사이클상으로 제약 바이오나 반도체, 뭐 건설, 자동차 이런 경기 민감주 이런 종목들은 사이클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들입니다. 하지만 로봇이나 과거의 2차 전지나 이런 종목들은 산업 혁신이 일어나면서 생산성 향상을 불러일으키는 혁신 종목들, 혁신 산업들이에요. 2차 전지 전기차가 그랬고 이번에 로봇이 그럴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전에도 한번 제가 로봇주를 언급하면서 세 종목을 언급해드렸습니다. 바로 이제 두산 로보틱스와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지막으로 제가 하이젠 R&M이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렸었습니다. 소개해드리고 나서 올라갔다가 또 빠졌다가 지금 또 다시 올라가고 이런 상황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하이젠 R&M은 결국 오를 수밖에 없는 로봇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이나믹하게 뛰고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충분히 뛸 기업으로 보고 있고 시총이 아직 3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실적이 실제로 나오고 있고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성장 가능성 포텐셜을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 하이젠 R&M이 저는 굉장히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액추에이터라든지 이런 게 로봇에 있어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뭐 건설기계 쪽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섹터 사업을 하고 있는 쪽이 부각을 좀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이젠 R&M 이제 중소형 종목들 중에서는 뭐 소형주까지는 아니지만 중형주 정도를 바라보고 있는 종목 중에서 하이젠 R&M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가총액이 뭐 2조, 4조 이러기 때문에 꽤나 높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저평가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두산 로보틱스의 핵심은 두산 박해과의 합병에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 말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저는 결국에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박햇이 합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주식이 탄생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기존 주주들은 굉장히 반발심이 생길 수 있고 짜증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역시도 저는 인정하고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직 투자하지 않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박햇이 합병을 하게 되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정말 대단한 주식이 저는 탄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너지 효과도 좋을 거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의 이제 합병이 두산 박햇과 같이 진행이 완료된다면 그때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직 뭐 그런 이벤트는 없는 상황인데 주가 잘 지켜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지금 성장세를 고려해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이제 고속 성장을 해나갈 거라고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이미 작년에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그런데 이제 뭐 올해라든지 작년 이제 뭐 중순부터 해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월봉상 기준으로 보더라도 강력하게 대세 상승을 너무 많이 올려줬기 때문에 무슨 뭐 2만 원대 하던 거 2, 3만 원 하던 종목이 뭐 20만 원대까지 올라갔잖아요. 거의 더블 뭐 10배 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숨고르기 하는 구간이다. 근데 충분히 성장을 다시 한번 할 거라고 좀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특히 저는 신규 상장주인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하이젠 R&M을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요. 여러분 역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가 대장주라는 거는 뭐 변함이 없고요. 지금 현재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관심 있게 볼 만한 하이젠 R&M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독과 댓글은 달 수가 없네요. 네,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단에 더보기란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주식 초보자분들이 기초를 좀 닦을 수 있는 강의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그 이제 주식 강의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